저도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개발자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CTO가 있었는데 CTO 없이 창업을 시작하더라고요. AI 툴을 써서 MVP 만들어서 POC에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그 이후에 개발자나 CTO를 이렇게 영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예전에 마부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말을 몰고 다니는 마부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우리 직업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막 모여서 시위도 하고 급기야는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라는 법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불과 100년 조금 더 전인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마부분들이나 이렇게 그쪽 업계에 계시던 분들보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AI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 개개인들이 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리고 또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국가의 리더십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 관련해서 두 분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또 인문학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지금이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네. 네. 여의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판교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다 오신 분들하고 토크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님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에콜 42라는 학교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는 그 프로그래머 양성하는 학교인데요. 교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과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냥 입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무조건 앉습니다. 어떤 컴퓨터 앞이든 앉아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 프로젝트를 푸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 푸는 게 성공하면 우리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하듯이 레벨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또 레벨 2에 해당되는 문제가 새로 나옵니다. 그럼 또 그걸 푸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혼자서 못 풉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모읍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어떤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동료를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레벨 25 정도가 되면은 1년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4년 정도 경력자보다 실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 자기가 원하면은 취업률 100%고요. 그리고 또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생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보면 스탠포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실리콘베이 쪽에 그 서쪽에 있는데요. 바로 버클리가 동쪽에 있는데 그 버클리 바로 밑이 프리몬트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리콘밸리 42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한국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실력을 길러서 거기에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 똑같은 일이 이 인공지능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 예를 들면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러면 당장 그냥 영어 못해도요. 사실 그 컴퓨터에서는 영어 잘 못해도 컴퓨터 랭귀지만 잘 다루면 되거든요. 가면 3억쯤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 5년마다 그 어딥니까? 조사를 하는 마케팅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재 유입국이더라고요. 좋은 인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은 인재 유출국이었습니다. 좋은 인재가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도 한국에 교수 자리가 있으면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지난 요즘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은 여전히 인재 유입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바뀌었습니다. 인재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미국과 상대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정말 선두를 다투는, 어떻게 보면 랭킹은 미국이 더 높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재 숫자는 중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인재 유출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알게 모르게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부 정책적으로 사실 막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현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이거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작년에 더 많이 떠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구개발비 10%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올해가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개선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 결국은 그냥 추락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런 모임 하자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해도 되나 모르겠다. 지금은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감동적인 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안철수 의원님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구호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도 클린턴 대통령 베낀 거기 때문에 Putting People First를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제가 과학기술자 또는 사업가를 꿈꿨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빌 게이츠의 책이었죠. The Road Ahead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했을 때도 있고 이 사람 같이 살아볼까 하는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목표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동경했던 걸 한번 떼돈 벌어보자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업의 성공을 떼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비슷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사실 정치나 아니면 관료주의에 의해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회사를 하든 아니면 블록체인 업체를 하든 아니면 뭐 플랫폼 기업을 하든 조금 돈 벌면은 대표이사에서 직함이 바뀝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왜냐,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 계속 경찰서 갈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한창 회사가 잘 나가고 성장해야 될 단계에 배달의민족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국회 어떤 상임위에서 좀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기업가들의 창의나 이런 부분이 정치나 관료주의에 가지고 좌절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까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럴 때는 관료 집단이나 군인들이 오히려 민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창의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관료나 어느 정치인들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력에 대한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제기 역할을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이 생기는 단계로 간 겁니다.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 할 때 본인들이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제 친구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정말 저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유수한 상들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금융사업 하겠다고 10년째, 20년째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년째 금융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그 사업은 사실 비슷한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금융위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러 대한민국의 인재가 대한민국에 남아서 판교에서 동탄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뚫어낼 장벽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와 학생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학습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은 하다못해 학과별 칸막이 없애는 것도 저항합니다. 대한민국의 학과의 정원 하나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학계가 뒤집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학과 없애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준석이 갈라치기 한다 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학과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움직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들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했던 학과 중에 도서관학과라는 곳이 대학교별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학과들이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커리큘럼 자체가 이과에 가깝게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 대학 내에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는 학과도 있고 아니면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는 여기 없애면 안 돼. 이렇게 쌓고 있는 학과도 있는 겁니다. 전 이런 데 있어서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교육부터 바꿔나갈 때 그리고 규제 다 덜어내고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뭐 안철수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또 여러분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모든 거 내려놓고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좋은 말씀만 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를까지 잊지 않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미래를 여는 담비 토크 AI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 토크쇼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떤 분 제안으로 이뤄진 건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자리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대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서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제 정치 환경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는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다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과거 문제 그리고 뭐 누가 누구 감옥 보내는 문제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먼저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저희 실무자 분들이 또 과거에 같은 당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교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고 또 제가 먼저 이제 봤을 때 이런 실무자 간의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TV 대담 자리에서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사의를 표하고 또 이렇게 실무자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의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런 대화는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도 좋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오늘 안 의원님 지역구에 와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 띄우자면요. 원래 대한민국의 토크 콘서트 원조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이나 공약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 AI 혹은 오늘 행사와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김재영입니다. 주변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바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짧게 얘기 드리면 오픈 AI가 우리 삼성 한국 1등 기업 삼성보다 시총이 높은데 AI로 요즘 많이 쓰면서 교육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적인 것으로. 근데 한국이 오픈 AI를 비슷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겠지만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딥시크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하드웨어로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PU가 2,000개가 채 안 되는데 최근에 또 한 대기업이 1,000개 정도를 더 구매를 해서 이제 겨우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외국의 어떤 그러니까 메타는 3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딥시크가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분야는 정말로 많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도 부족하죠. 소프트웨어도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컨텐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6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말 3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우리 기자분들.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 AI가 늘어난다고 이제 그게 꼭 일자리의 감소나 이런 걸로 가지 않도록 어떤 세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AI를 쓰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데 굳이 그걸 세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비효율을 낳는다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사실은 저 자동차 산업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선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전부 100% 로봇으로만 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어요. 대규모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은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이것을 만드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정밀하고 에러가 없이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라요. 나중에 그 로봇가 정말로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사람과 그리고 또 AI 로봇가 함께 협업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현재 AI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입니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 내지는 거버넌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재 AI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일선 실무자와 그런 분들과의 뭐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화를 할 때도 좀 잘 막힘 없이 잘 진행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신규 AI 인력을 좀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기존의 업무를 좀 보시던 분들이 이런 AI와 관련된 어떤 리트레이닝 과정을 좀 그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말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정보화 교육 같은 것들을 활발히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뭐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노인정에 가가지고 1인 1 네이버 아이디 갖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시작했던 것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I나 이런 것의 활용도 측면에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엔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해야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의외로 잘 만든 유튜브 영상 하나로도 그런 AI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능동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개발자 단계 그런 거지만은 이런 AI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어떤 롤플레잉 같은 개념으로 밟아 나가고 그럼 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하지 않겠지만은 칸 아카데미 같은 것에 인증서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게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고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AI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셀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고요. 사실 다른 툴들 옛날 같으면 엑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산식들을 외우고 이러려면 좀 어려운 교육이었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AI 활용도라는 것이 적절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연령이 있으신 세대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 아닐까. 다만 이제 LLM의 그런 답변 특성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그런 생기는 거고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도의 그런 훈련인 것이지 전 충분히 이거는 과거의 정보화 교육에 비하면은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그 프랑스 파리의 에콜 포디트 저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그런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 어떻게 하면 AI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가 그걸로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 레벨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격서, 증명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그런 에골포디트 같은 모델도 이미 미국에서 또 그 프랑스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국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우고 실력을 높이는데 이것을 활용하자. 저는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